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순직 해병대원의 부대 대대장 측이 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등이 여러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인데요. 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2시부터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죠. 조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이 흉기난동으로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3명은 부상도 입었고 또 마음의 상처, 정신적 상처도 입게 됐는데 일단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네, 말씀처럼 지난해 이제 충격과 공포를 준 사건인데요. 신림역에서 이제 일면식 없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려서 4명의 사상자를 난 사건입니다. 네. 1심에서는 이 검찰에서는 이 단순히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런 살인을 계획을 하고 이 살인을 실행한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해서 이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도 이 조선이 저지른 범죄가 이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 태도에 비추어서 무거운 형벌이 처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형에 대해서는 이제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누구나도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정. 예. 그런데 이 조선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사형을 처할 만한 선고할 만한 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형 다음으로 가장 중한형인 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조선의 진술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심 모두 검찰 쪽에선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조선은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 이제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제 고의를 부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봤을 때는 이런 조선이 바뀐 태도가 진실되지 않은 자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백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1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심에 와서 이렇게 뒤바뀐 거는 결국에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가 되니까 2심에서는 좀 감형을 해보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히려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바뀌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기 때문에 다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면서 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진술과 반성본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재판 과정에서 보인 조선의 태도는 검찰이 보는 것과 이 네. 재판부가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백한 사건입니다. 네. 증거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다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게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검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흉기난동범 조선 지난 월요일에 법원에 공탁금을 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이 공탁금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고 이게 이렇게 조선처럼 항소심 며칠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낸 게 이제 어떤 의미인 건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형사 공탁금 제도라고 하는 건요, 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이나 네.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불가피하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 피해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해서 돈을 이제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합의금을 공탁을 했을 때 언제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감형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게 유리하게 이 감형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감형될 가능성이 적은 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범행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사실 충분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이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1년을 시간을 끌다가 항소심 며칠 앞두고 이렇게 공탁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감형을 받기 위한 이러한 꼼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공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적 측면으로만 접근했다는 것은 감형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선고 직전에 공탁금 내면 피해자 측에서 의견 제출도 하기 어렵다면서요? 그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사 공탁을 했다라고 해서 언제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태도나 이런 걸 보는데요. 더구나 이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나는 합의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는데도 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 요즘에는 이 최근 들어서는 이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 피해 공탁금을 보면은 피해 정도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부족한 금액을 공탁을 했다.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는 판사가 이제 질타를 하면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무부는 이런 네. 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법 예고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 조선 측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뭐 예. 어떤 결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렇게 잔혹한 범행이고 네. 거기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과 공포를 주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제 예상에는 2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형 선고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사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닙니다. 법에는 분명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 그렇지만 유엔의 이 인권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입법 예를 보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조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재범의 우려도 높고 처벌이 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겠지만 네.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혐의점도 그렇고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2시부터 시작했는데 곧 나오겠죠? 네. 결과는요? 뭐 사실은 이번 부분에 다툴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거관계도 굉장히 분명하고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부분도 없고 법리적으로 뭐 이게 살인이 성립하냐 아니냐 이렇게 다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명백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님의 그 예견처럼 등산로 살인 사건의 그 최은정도 그 특별한 사정이 해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받았잖아요. 만약 오늘 조선도 예상처럼 무기징역이 나온다면 2명 모두 이제 20년 후에 가석방 대상 이게 이제 오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20년 후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뭐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이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뭐 지적하신 것처럼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0년 후에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가석방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지 언제나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분리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최윤종의 항소심 사건에서도 이 재판부가 이런 우려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판결을 하면서 네. 이 무기징역을 그 가석방을 심사를 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이런 무기징역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반사회적 이 성격 장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왔거든요. 달리 말하면 굉장히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이제 가석방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와중에라도 이 조선에 관련된 2심 선고가 나오면 발빠르게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보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었죠.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해병대원이 순직한 바 있는데 이 대원이 근무했던 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데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상병 사망 사건에 이제 최상병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네. 임성근 전 해병대 전 사단장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 진정
결정의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요.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최상병 사건 이후에 이중령을 직무에서 배제를 하고 증거라든지 아니면 사단장의 명령이 이제 언론에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혀 다른 부대인 이 군수단으로 위법한 파견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예. 또 이 134일 동안 이 최상병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대원과의 만남을 차단을 하면서 이중령을 이제 철저히 고립시켰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중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이 최상병 사망 사고에 임 전 사단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신을 보직에서 이제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기간인 30개월이 지나면 이제 보직이 이제 만료 후 보직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은 35개월 이후에 보직에서 해임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부당한 차별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정을 했습니다. 네, 진정을 제기하면서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 구제도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인권위에서 받아들일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긴급구조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권위원회에 이제 차별이 있다라고 진정을 하면 인권위는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조사와 결정까지는 좀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기다려서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권위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차별 행위를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라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긴급 구제를 신청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긴급 구제를 하려면 사실은 조사 대상 차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모 중령이 이런 상당한 개연성을 얼마나 소명을 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와중에 조금 전 아까 예고해드렸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이 조금 전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조선의 범죄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조선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속보에 따르면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네.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아까도 살짝 짚어왔습니다만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도 분류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아무리 사형을 구형해도 재판부의 사형 선고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에 이제 사형을 선고를 했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보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선의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잔인하고 흉악하고 나쁜 범죄이긴 하지만 이 사상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림동 흉기 낭동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예. 저희는 이제 마지막 소식 좀 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세리 전 골프 선수 측이 부친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새만금 국가정책 사업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친이 사업 우선 협상자에까지 포함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 어떤 거죠? 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이제 사무소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은 이 자신을 박세리 희망재단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인장을 도용을 해서 이 새만금 관광 단지 개발 산업에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마치 국제골프학교 조성에 참여한다는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박세리 희망재단에 그런 의향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을 하다 보니 이러한 희망재단 측에서는 본인들은 한 적이 없는 의향서가 제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개발청에서는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 약 3천억 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네. 보증 증권을 회수를 했거든요. 이게 서울보증보험의 증권을 넘기면
아니면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만금 그 관광개발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네. 규모가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낭비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 그래서 이게 3천억짜리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2%인 60억의 이행보증 증권을 요구를 했는데 네네. 허위 이 서류가 제출이 된 게 이제 확인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에서도 취소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60억을 회수할 수 있는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청이 이 민간 사업자를 일정 기간 뭐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좀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 업체도 박세리 씨의 부친의 어떤 위조한 거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민간 사업체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과 관계에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위계로 인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60억이라는 이행보증보험을 해서 사실 경제적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도에 해당이 될 수고 사기나 사기 미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밝혀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인데 현재 박세리 씨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가 된 상황,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본인이 박세리 뭐 희망재단 회장이라면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재단과 딱히 연관도 없고 직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희망재단의 회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받는다라든지 투자를 받는다라든지 했을 때는 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번에 밝혀진 의향서 외에도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인장을 도용을 해서 만약에 어떤 문서를 만들었다 했을 때는 네. 사무소 위조나 행사죄도 추가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때요? 처벌 수는 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 정도의 이 편취액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중요하군요. 액수가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경합이 되어버리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